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야권 대선 지형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될지 또 최근 논란됐던 재난지원금 합의 내용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KBS에 따릉이를 타고 오셨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나올 때는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차 타고 오든지 따릉이 타고 오든지인데요. 네. 차를 뭐 사실 제가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걷기보단 따릉이다. 네, 아무리 더워도. 근데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달리다 보면 바람도 이제 세게 되고. 그럼 국회로 출근하실 때도 지하철 지금도 타고 다니세요? 상계동에서는요. 네. 차 끌고 내려오고 차 타고 내려오고 택시 탄다고 해서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동북권 노도강이라고 하죠. 예, 그쪽에서 여의도 내려오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예. 차 타고 오면은. 그래서 가장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플러스 따릉이 이렇게 조합해서 다닙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들 뭐 말도 좀 걸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 원래 막 스웨덴이 핀란드니 이런데 그런 사람들 가끔 기사 나오면 좋은 댓글만 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심리는 있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뉴스들도 좀 많이 나왔고 뭐 눈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뭐 대표 리스크라는 비판도 좀 있었는데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땠습니까? 뭐 저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화자찬이 아니라요. 어쨌든 당에서 저희가 기획했던 것들 어느 정도 뭐 탈권위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잡음 없이 열어놓는 개방형 이런 당직도 성공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관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예비 게임이었다. 네. 이제부터가 제가 아마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전에 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봐왔었던 국민의힘의 상황과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직접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달라요? 다르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쨌든 사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는 위치에 간 것이고 제가 뭐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어떤 밖에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재원의 문제상 제약되는 것도 있고 아니 인력의 제한상 뭐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제약 요소들을 다뤄가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대표 만나고 나서 전격 입당했어요. 네. 바로 모바일로 입당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그렇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종이 원서도 준비해 놓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모바일 입당도 가능하게 저희가 제 명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거 찍어서 이제 입당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 원장님이 선뜻 이제 모바일 입당하겠다. 이게 모바일 입당이라는 게 사실 해보면은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조작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대적 고연령층은 잘 선호하지 않는 방식인데 최 원장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좋아하시고 네. 또 뭔가 항상 도전하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어제 다들 보도 보면은 전격이라는 수식어가 네. 들어갔었어요. 정말 전격적으로 네. 입당을 하게 됐는데 뭐 예상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시에 만나 뵙기로 네. 약속을 그 전날 했거든요. 예. 권영세 의원님 만나 뵌 다음에. 그랬을 때 뭔가 좀 빠르긴 빠르다. 그래서 뭔가 전격적인 움직임을 하시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입당까지 이어질 거라고까지는 제가 즉석에서 좀 알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전격적으로 입당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최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로는 정당 정치가 그래도 희망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어쨌든 정치가 우리 새로 정치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치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새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것들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엎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최 원장님처럼 정치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만 그 안에 사람들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최 원장님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 전 원장 입당을 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뭐 정의당도 보니까 입당은 자유고 권리지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그 어쨌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원장을 재직할 때 뭐 여야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어떤 개인의 결단이라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지 간에 굉장히 숭고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잃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최 원장 같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룬 것이 많은 분들한테는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것이 참 위험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 결심을 마치고 도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순수한 마음이고 의지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응원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겠죠. 그런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은 요즘 왜 이렇게 여당이 좀 여유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감사원장 그만두지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정치하겠다고 입당을 한 것이거든요. 네. 특히 감사원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의 수장이 이렇게 바로 뭐 보름 남짓한 시간에 야당으로 입당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좀 선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감사원 앞으로의 운영에서의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최재형 원장께서 이제 감사원 퇴임하시기 직전에 네.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감사원장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셨다고 해요. 네. 그거는 본인의 의지보다도 외부에서 이제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에 대해 보는 시각이 너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어쩌면 20일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라는 걸 꿈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분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았던 그런 어떤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행보가 이런 급한 판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분을 탓하기 이전에 네. 무엇이 진짜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으로 국가에 항상 봉사해오던 공무원을 40년 공무원을 정치를 할 정도로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느냐. 이건 오히려 여당이 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네. 여권은 지금 대선 레이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범위 야권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국민의힘에 애초에 있었던 이제 대권 이제 주자들은 그렇게 지지율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3지대에 있었던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이번에 입당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론됐었는데 최재형 원장의 입당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모든 아까 말했던 정치에 참여하고 하자는 분들은 예. 굉장히 긴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명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민을 가장 먼저 빨리 끝낸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본인의 어쨌든 지지 지형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다만 지방 행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가 좀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그게 좀 어려워진 것.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약간 주저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합류하는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합류할 거라고 전망하신다는 건 그럼 8월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때 그 전에? 그렇죠. 저는 8월 말 9월 초 이제 경선 시작론이 있는데 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뭐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네. 했으면 그거는 정치적 유불리고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당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 안에 들어와서 당내 인사와 교류하고 당원들과 교류하는 절차를 빨리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윤 전 총장의 입당과 상관없이 국민의힘 대권 열차는 출발합니까? 저희는 버스기 때문에요. 아, 버스인가요? 네, 저희는 예, 예. 버스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 버스가 만약에 손님이 한 명 안 탄 것 같다, 평소 타던 사람 안 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멈춰가지고 한없이 기다리면요, 그건 버스가 아니죠. 네. 그래서 버스는 정시성 그리고 정확한 그 정류장에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뭐 11월이나 이때 가서 세를 좀 키운 다음에 뭐 범위 야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일화 같은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예. 예를 들어 단일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선에서 지금까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정도 외에는 제대로 치러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정몽준 방금 언급한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좀 적은 분들이라는 것. 네. 그 두 번째는 이 지지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당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당의 주자로서 우리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니 내가 나가면 이기고 당신 내가 나가면 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우리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의 훌륭한 후보가 경쟁을 하면서 이분들 지지율 올라가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안철수가 나가도 이기고 오세훈이 나가도 이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 밖에 있는 후보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우리 당내에 훌륭한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게 부담일 겁니다. 네. 지금은 본인이 나가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권 주자들을 이기는 모양새로 나오지만은 만약 이런 후보가 또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때 윤석열 총장의 독보적인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당 밖에서 단일화를 유도할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개인이 판단하는 거라면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그게 아니라 막연한 예를 들어 당 밖에 있는 것이 뭐 중도층을 모으게 듣고 이런 호사가들이 하는 막연한 이야기에 근거한 거라면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야권에 뭐 거론되고 있는 몇몇 주자들 다 정치 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증이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장모의 구속이라든가 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당 밖의 주자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까지 이 세 분 뭐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한평생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수장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다 인사검증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될 자격들이 다 있으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가족들에 대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검증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직권 남용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개입된 사항이 아니라 네. 가족의 일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다른 판단을 할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네. 뭐 100분 만에 번복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송영기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송 대표께서는 지금 어쨌든 그 당시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안에 따르면은 80%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행정비용도 있고 하니까 굳이 80%로 국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신 거고 네. 저는 또 저희 당의 당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는 선별복지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피해 입으신 분인데 네.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저기 협상에 나선 것이죠. 네. 그래서 송 대표께서 먼저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에 뭐 총액이 늘어나는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급 방식을 80에서 100으로 가는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합의를 저희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 다만 저희가 대표로서 각자를 교섭은 했지만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 그러면 각자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8시에 이제 저희가 만나고 8시에 그 회동을 끝내고 8시 반쯤에 끝내고 9시에 바로 저희가 그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제가 소집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최종안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먼저 이제 그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예.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입장의 번복 또는 후퇴가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저는 근데 이런 절차는 협상에서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자위에서 이걸 논의가 있었고 네. 지금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들에게 900만 원까지 갔던 걸 이제 3천만 원까지 좀 올린다는 네. 안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두텁게 소상공인들에게 이 지원이 간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젠 가능해지는 겁니까? 다만 이제 예산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또 지금 25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다소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괄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대선 주자분들 예를 들어 원희룡 지사나 네.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이 강하게 이제 당의 철학을 들어서 저에게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철학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저희가 180석 대 100석의 의석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럼 이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결과는 이거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 두터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네. 재난지원금은 결국 100%로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럼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협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짜 뭐 승전국 패전국의 위치가 아닌 이상 외교 협상에서도 100대 0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미는 그러면 일정 정도의 합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 원내 지도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저희는 첫 번째 원칙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충분한 지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협상 과제입니다. 어제 산자위에서는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총액, 예산 총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냐 이걸 봐야겠죠. 지금은 3.9조 원 정도 저희가 할당되어 있었는데 네. 송영길 대표께서 그 당시 협상 시점에 그 카드 캐시백 1.2조 원 정도를 없애는 방향에서 5조 원 정도가 어떻게 했냐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네.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상공인들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캐시백 얘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네. 그럼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 쪽도 단일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철학 이외에 정치를 언급한다면은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당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모양새로 계속 가는 것도 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저희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어떤 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지만은 네.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예.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선별로만 고집해왔던 다수의 당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때 예. 지금까지 반발 안 하셨습니다. 예, 이게 좀 신임 대표고 제가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또 그렇게 저희 당 의원들이 항상 철학 얘기하고 이렇게 또 그 학자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9,1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내용 언급하면서 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도 내셨거든요. 어제가 이제 최저임금 처음 올랐을 때 4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7월 15일로부터 2017년 7월 15일로부터 이 16.2% 오르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깃발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는 재임 중에 줄기차게 이것이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한 인상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때 그 대척점에서 아니다 이거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장하성 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장하성과 김동연이라는 두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에서 김동연 부총리 말을 조금만 들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대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 당시에 그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없어진 일자리들 키오스크로 대체됐고요. 아무리 최근에 인상폭을 줄인다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고 제가 5년 동안 이제 누적을 내보니까 41% 최저임금 올랐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6% 7%대의 인상률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는 16.2% 갔다가 나중에 하도 또 욕먹으니까 1.5% 갔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 차가운 물에 넣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되게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이겠죠. 네.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저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통일부는 1998년, 여성부는 2001년에 이제 탄생한 부처들인데요. 예.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부처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나 이런 질서 하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뭐 호주제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정책적이고 유의미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최근 와가지고는 여성부 자체로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특임 부처만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되어서 청소년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 셧다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건드리고 네. 저는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25억짜리 ODA 공적 개발 원조 사업까지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제 느낌으로는 이게 일이 이제 명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임부처로 뭐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특임부처로서의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통일부도 이렇게 보면 될 것이 통일부도 예전에 통일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시 중에 하나가 통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지향하는 건 맞는데 통일부가 예전에 뭐 정동영 장관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외교 통일 안보를 총괄하는 형태의 장관으로 있었을 때와 네. 지금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고 우리 통일부 갖고 있는 건물이 폭파되어도 잘 모른 척하고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되고 또 시신이 소각됐는데도 할 말 못하고 이제는 좀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또는 역할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내일 통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통일부라는 규모도 작고 지금 굉장히 힘이 약한 부처가 통일에 필요한 국방, 경제, 산업, 외교 이런 부처들을 통할해가지고 통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통일부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경제 아니면은 뭐 산업 이런 장관들이 참여해서 또 훌륭한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회 체계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가 없고요. 대륙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통일부가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네. 그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체를 꾸리는 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정부의 지금 뭐 백신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예약 같은 거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김호란 방역기획단 책임론까지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 정작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더 안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방역이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변이가 일어났고 있고 이 변이는 보통 그 확산성은 빨라지고 치명률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방역 체제를 새로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네. 지금 김호란 비서관이 그 기획관이 수립했다고 했던 4단계 체제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현 상황에 안 맞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확진자 수가 저희가 300명만 나와도 난리가 나던 시절, 500명 나오는 거 익숙해졌는 시절, 지금은 4자릿수가 익숙해진 시절입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확산세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요. 다만 우리 의료 시스템에가 치명률이나 사망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 조정할 때 어떤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걸 청와대에서 공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요.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612님 이준석 대표 시원시원합니다. 1457님 차차기 대권 갑시다 이런 뭐 지지 문자도 있고 또 그 반대 문자들도 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